지열 강국이 동양 기술을 배운다고? 아이슬란드 환경부가 69세 지질학자에게 보낸 문서, 그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열 모독행위, 허가 불가. 에리크 요나손. 40년간 아이슬란드 지열을 연구한 국가 영웅이 한국인 며느리의 온돌 제안을 받아들인 순간 나라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우리가 난방 기술 1등인데 왜 한국 기술이 필요해?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15년간 난방비는 3배로 올랐고 임신한 며느리는 영하 20도 집에서 매일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쓰러진 그날 밤 에리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존심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겠습니다. 지열 강국을 뒤흔든 7일간의 혁명,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크 요나손입니다. 올해 69이죠.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북쪽 작은 마을 모스펠스바이르에서 40년 넘게 지질학자로 살아왔습니다. 1982년 아이슬란드 국립지질연구소에 들어가 지열 에너지 개발에 평생을 바쳤고 2003년에는 국가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집 거실벽에 걸린 그 훈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5년 전 아들 올라퍼가 서울에서 유학 중이던 수진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컸죠. 아이슬란드와 한국, 지구 반대편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은 밝고 똑똑한 여성이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며느리가 됐죠. 지난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한국에서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수진은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와 움직이기도 힘들어 보였죠. 그런데도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온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바닥 난방 시스템이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에도 온돌을 설치하면 어떨까 해서요. 요즘 너무 추운 것 같아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그것도 지열 전문가인 제 집에서 온돌을 설치하자니요. 수진,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우리 집은 지열 난방을 쓰고 있네. 화산지대 한가운데 사는 우리가 왜 다른 난방이 필요하겠나?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을지 모르겠습니다. 40년간 지열 에너지를 연구한 사람에게 다른 난방 방식을 제안한다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내 시그리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에리크, 수진 말 좀 들어봐요. 요즘 집이 예전만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지열 시스템은 1990년에 설치한 최고급 파이프를 쓰고 있어. 3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멀쩡하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당시 설치비만 800만 크로나가 들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1200만 크로나가 넘죠.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앞서간 지열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수진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수진이 전기담요를 2장이나 깔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떨면서요. 저는 모른 척하고 지나쳤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우편함에 고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난방비 고지서였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8만 크로나. 한 달 난방비가 말입니다. 시그리드, 이게 뭔가? 아내는 고지서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오르긴 했어요. 몇 년이라니? 작년엔 얼마였는데? 25만 크로나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한 달 난방비가 9만 크로나였습니다. 3배가 오른 겁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당신이 지열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하잖아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연구소에서 돌아오니 수진이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무릎 담요까지 덮은 채였죠. 실내 온도계를 보니 섭씨 16도였습니다. 임신부가 지내기엔 너무 추운 온도였습니다. 아버님, 저 괜찮아요.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프면 바로 말해야 해.
저는 온도 조절기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온도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열 파이프가 노후화돼서 열 전달 효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벽의 훈장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2003년 아이슬란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국가에너지공헌 훈장이었죠. 지열 에너지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훈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 며느리가 제 집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데 말입니다. 새벽 3시쯤 아내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에리크, 사실 저도 밤마다 전기담요 3장을 덮고 자요. 당신도 그러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저는 이웃 할두루의 집 앞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할두루는 은퇴한 토목기사였죠. 에리크, 자네 집도 요즘 춥지 않나? 아니, 우리 집은 괜찮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두루도 거짓말인 걸 알았을 겁니다. 그의 집도 우리 집과 같은 시기에 지열 시스템을 설치했으니까요. 나도 괜찮아. 지열 강국 아이슬란드인데 추울 리가 있나. 우리는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다시 한번 온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더 상세한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에너지 효율은 얼마나 되는지, 설치 비용은 얼마인지. 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온돌과 지열을 결합하면 난방 효율이 40%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저는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논문이었습니다. 내용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 자네 말이 틀린 건 아니네. 하지만 여기는 아이슬란드야. 우리는 지열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내가 40년간 연구한 게 지열이야. 저는 또 거절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를 쓰다듬으며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훈장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40년 연구의 결과물. 국가가 인정한 업적. 하지만 그 업적이 지금 제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그리드는 매일 밤 9시만 되면 침실로 들어가 뭔가를 꺼냈다가 다시 넣곤 했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지만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기담요였습니다. 수요일 저녁,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서재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제 서재였죠. 뭘 찾고 있나? 시그리드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당신 일찍 왔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서랍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고지서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전혀 본 적 없는 고지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저는 서랍을 열고 고지서들을 꺼냈습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치 난방비 고지서였습니다. 아내가 제 눈을 피해 따로 보관해온 것이었죠.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0년 월 평균 8만 크로나, 2015년 14만 크로나, 2020년 21만 크로나, 2025년 28만 크로나, 15년 동안 3.5배가 오른 겁니다. 왜 숨겼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워서였습니다. 당신이 알면 자책할까봐요. 당신은 평생 지열 연구에 바쳤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집 지열 시스템이 문제라는 걸 알면 얼마나 괴로워할까 싶었어요. 시그리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혼자 감당했다는 건가? 가계부를 따로 썼어요. 당신 몰래 시간제 일도 했고요. 도서관 사서 보조로 5년, 관광 안내소에서 3년.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난방비를 감당하려고 일을 했다는 걸. 60대 중반의 나이에 말입니다. 미안하네. 내가 너무 몰랐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파이프가 오래된 거예요. 1990년 설치했으니 35년이나 됐잖아요. 그날 밤 저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열 파이프 시스템을 점검하려고요. 손전등을 켜고 파이프를 따라가며 살펴봤습니다.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고 일부 연결 부위에선 미세한 누수도 발견됐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가 평생 신뢰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길에 이웃 에이나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에리크, 요즘 전기담요 어디서 사는 게 좋나? 아내가 새로 사자는데. 저는 멈춰섰습니다. 자네 집도 추운가? 에이나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작년 겨울부터 심해졌네. 우리 집도 90년대 초에 지열 설치했거든. 난방비는? 한 달에 25만 크로나쯤. 자네 집은? 28만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처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게. 창피해서. 에이나르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지열 강국 국민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연구소 식당에서 후배 크리스티안을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젊은 지질학자였습니다. 선배님, 요즘 집 난방은 괜찮으세요? 왜 그런가? 제 친구들 중에 90년대 지열 설치한 집들이 요즘 다 문제래요. 파이프 노후화 때문에. 크리스티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네 집은? 저는 2015년에 새로 지은 집이라 괜찮아요. 하지만 선배님 세대 집들은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지열 깔았잖아요. 저는 샌드위치를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그럼 다들 어떻게 하나? 그냥 참고 살죠 뭐. 지열 파이프 교체하려면 1,500만 크로나는 들거든요. 집값의 절반이에요. 1,500만 크로나.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의자에 앉기 불편해서였을 겁니다. 바닥이 따뜻했다면 괜찮았겠지만 우리 집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수진, 자네 괜찮나? 네, 아버님. 괜찮아요. 하지만 수진의 손은 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 따뜻한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본 적이 없다는 걸? 자네가 가져온 온돌 자료 말이야. 다시 한번 보여주겠나?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내가 다시 살펴보고 싶네. 수진은 서둘러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온돌 기술 자료, 지열과 온돌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논문, 실제 시공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1시간 넘게 자료를 읽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합리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지열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은 아이슬란드 환경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한국에서 자재 수입하고 여기서 시공하면 약 400만 크로나 정도래요. 지열 파이프 교체보다 훨씬 저렴해요. 400만 크로나. 우리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좋아. 해보세. 정말요, 아버님? 자네가 우리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야 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날 밤 저는 훈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제가 연구한 지열 기술은 분명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기술도 진화해야 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배신이 아니라 발전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레이캬비크 시청 환경과에 온돌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2주 안에 결과 나올 겁니다.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청을 나섰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신념을 꺾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허가 결과가 나올 시점이었죠. 저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3주째 되던 월요일 오후 연구소에서 일하던 중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경과 담당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허가가 반려됐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40년 지질학자 경력에 국가훈장까지 받은 제가 자기 집 난방 시스템 하나 바꾸는데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반려 사유는 더 황당했습니다. 지열 에너지 활용 원칙 위배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화산지대에 위치한 국가로서 지열 에너지를 최우선으로 활용해야 하며 타국의 난방 방식 도입은 국가 에너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당장 시청으로 달려갔습니다. 환경과장 에이나르손을 만났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관료였고 저보다 20년은 어렸습니다.
에이나르소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이슬란드 환경부 지침 제47조를 인용했습니다. 신축 건물이든 기존 건물이든 난방 시스템은 지열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온돌은 지열이 아니므로 허가할 수 없다는 논리였죠. 저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열과 온도를 결합해서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라고요. 지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나르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칙은 원칙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허탈했습니다. 40년간 지열을 연구한 사람이 정작 지열의 한계를 보완하려 하니 오히려 제도가 가로막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계산대에서 이웃 그레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마을 부녀회장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활달한 여성이었죠. 그레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에리크가 온돌 설치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을은 좁았고 소문은 빨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열 전문가가 어떻게 지열을 배신할 수 있느냐는 투였습니다. 아이슬란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 3명과 마주쳤습니다.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수지는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아내 시그리드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내 온도는 섭씨 15도였습니다. 갑자기 수진이 비틀거렸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고 쓰러지려는 순간 제가 달려가 붙잡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그리드가 다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수진과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겨울밤 마을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체온을 쟀습니다. 섭씨 35.2도. 저체온증 초기 단계였습니다. 임신부에게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레이캬비크 국립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수진을 진찰한 뒤 저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부가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면 조산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집안 온도가 어느 정도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15도에서 17도 사이라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신부에게는 최소 20도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쯤 수진이 깨어났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웃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다고. 자기가 참았어야 했는데 참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가 자존심 때문에 가족을 추위에 떨게 만들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네와 아기를 지키지 못한 건 내 책임이야. 40년 동안 지열을 연구했지만 정작 가족 하나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받은 훈장의 의미, 40년 경력의 가치, 이웃들의 시선, 국가의 원칙.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병원 침대에 누운 며느리와 뱃속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수지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따뜻한 환경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환경부가 막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허가 없이는 안 되지만 허가를 받을 방법은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30년 전 제자였던 시구르두르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는 지금 아이슬란드 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구르두르는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온돌과 지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국제에너지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탁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연구 프로젝트로 만들 수 없겠느냐고. 학술적 가치가 있다면 환경부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구르두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대학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학과 교수들과 논의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저는 거실 훈장 앞에 섰습니다. 2003년 받은 국가에너지공헌 훈장. 그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훈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69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진짜 용기는 신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념이 틀렸을 때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저는 아이슬란드 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건물 앞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곳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여기서 강의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엔 지열 에너지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었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시구르두르가 3층 연구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이었지만 여전히 30년 전 제자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구실 벽에는 각종 에너지 시스템 도표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논문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시구르두르는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주말 동안 학과 교수 3명과 상의했다고 했습니다. 온돌과 지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학술적으로 충분히 연구 가치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북극권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비였습니다. 대학 자체 예산으로는 실험 시공까지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최소 800만 크로나가 필요했는데 학과 연간 연구비가 1200만 크로나였으니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제 집을 테스트베드로 쓰면 어떻겠냐고. 시공비는 제가 부담하고 대학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만 담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구르두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학과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수 5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30분간 발표했습니다. 현재 아이슬란드 지열 시스템의 노후화 문제, 에너지 효율 저하 실태, 하이브리드 방식의 기술적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40년 현장 경험에서 나온 데이터였습니다. 교수들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정책 전공 요한나 교수가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연구가 아이슬란드뿐 아니라 북극권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북부 지역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 결과 연구 프로젝트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프로젝트명은 북극권 지열 온돌 하이브리드 난방 시스템 효율성 연구였습니다. 대학은 환경부에 연구 프로젝트 승인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술 연구 목적이라면 환경부도 거부하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화요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최대 일간지 모르군블라디드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가 훈장 받은 지열 전문가, 온돌 설치 신청 반려당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누군가 시청에서 정보를 흘린 것 같았습니다. 기사는 제 경력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40년 지질학자, 2003년 국가 훈장 수훈자, 아이슬란드 지열 개발 1세대. 그런 사람이 자기 집 난방 시스템 하나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실려간 사실도 보도됐습니다. 오후에 환경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이나르손 환경과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잘라 말했습니다. 제가 기자를 부른 적 없다고 사실만 보도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아이슬란드 국영방송 RUV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방송국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진행자는 30대 여성 기자 아스타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으니 떨렸습니다. 40년 학회 발표는 수십 번 했지만 방송 인터뷰는 처음이었습니다. 아스타가 물었습니다. 왜 온도를 설치하려 하느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5년 된 지열 파이프가 한계에 도달했고 교체 비용이 1,500만 크로나라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온돌 하이브리드 방식은 400만 크로나로 더 나은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스타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열 전문가로서 지열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진화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지열 기술은 당시엔 최고였지만 지금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고 우리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오는데 제작진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자기 부모님 집도 같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90년대 지열 시스템인데 난방비가 월 30만 크로나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 눈치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녁 8시 뉴스에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저는 집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봤습니다. 화면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69세 노인이 카메라 앞에서 자기 신념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연구소에 출근하니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누구는 비난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선배 토르스테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75세 명예교수였습니다. 토르스테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자기도 15년 전부터 집이 추웠지만 지열 전문가라는 자존심 때문에 참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늙어서 추위를 느끼지도 못한다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시그루드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연구 프로젝트 승인이 났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학이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고 6개월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말에 마을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이웃 할두루를 만났습니다. 그는 토목기사 출신이었습니다. 할두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에리크, 방송 봤네. 자네 말이 맞아. 우리 집도 한 달 난방비가 26만 크로나야. 저는 놀랐습니다. 할두루는 지난주까지 제게 냉소적이었습니다. 이웃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이야. 그냥 말 못했던 거지. 자네가 먼저 나서줘서 고맙네. 그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웃 에이나르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도 테스트베드로 쓸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69년을 살면서 가장 큰 싸움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환경부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정기검진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퇴원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의사는 주 2회 검진을 권고했습니다. 저체온증 이후 태아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진료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수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밝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임신 9개월 차였지만 체중은 오히려 2kg 줄었습니다. 추위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쉬던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출산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올라퍼하고도 이야기했어요. 아기는 제가 한국에서 키우고 올라퍼는 나중에 따라오기로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추운 집에서 신생아를 돌본다는 게 두려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선택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상황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고 저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레이캬비크 시내를 벗어나 모스펠스바이르로 향하는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나쁘신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좋으신 분이죠. 그냥 저와 아이슬란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돌려 수진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습니다. 실내 온도는 16도였습니다. 수진은 패딩을 벗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고집 때문에 수진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열 전문가라는 자존심 때문에 가족의 안전을 외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한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수진은 울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69세 노인이 며느리 앞에서 우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이미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 말했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70년대 한국도 가난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할머니는 그 시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연탄 한 장 아껴 쓰려고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배우려 했다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광부를, 중동에서 건설 기술을 배웠습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 온돌 기술을 현대화했고 1990년대에는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아버님, 한국도 전통을 버린 게 아니에요. 진화시킨 거예요. 온돌은 2000년 전부터 있었지만 지금의 온돌은 완전히 다른 기술이에요. 수진의 말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40년간 지열을 연구했지만 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1990년 기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도 할 수 있어요. 지열과 온도를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난방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아버님이 그걸 증명하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에는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시그루드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슬란드 대학교 에너지공학과가 정식으로 실험 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 집을 테스트베드로 선정했고 한국에서 기술팀을 초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공 일정도 잡혔습니다. 2주 후 시작해서 7일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전문 기업과 아이슬란드 지열 엔지니어가 공동 작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저도 한국행 연기할게요. 프로젝트 끝나고 결정하겠어요.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따뜻한 집을 만들어주겠다고, 손녀가 태어날 때는 걱정 없이 맞이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연구소 동료 크리스티안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온돌 하이브리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젊은 지질학자로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세대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지열을 연구했듯이 이제는 젊은 세대가 그 다음 단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아내 시그리드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1985년 저희가 신혼집에 처음 입주하던 날 사진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지열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전기 난방이었죠. 난방비가 월 15만 크로나였습니다. 1990년에 지열 파이프를 설치했습니다. 난방비가 월 8만 크로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기뻐했습니다.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35년이 지난 지금 난방비는 28만 크로나였습니다. 시그리드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영원하지 않다고. 집도 차도 시스템도 언젠가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위로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한국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온돌 시공팀 책임자 김민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5세 엔지니어로 20년 경력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이슬란드에 도착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환영한다고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자고 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나라 기술자와 협업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말 내내 저는 집 지하실을 정리했습니다. 시공팀이 작업할 공간을 확보하려고요. 35년 묵은 물건들을 치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 아들 올라퍼가 자란 추억들, 그리고 이제 손녀가 태어날 미래. 일요일 저녁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기 이름 지었어요. 소피아. 아이슬란드와 한국 모두에서 쓸 수 있는 이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 그리스어로 지혜라는 뜻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배우지 못한 것을 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길 바랐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케플라비크 국제공항에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시공팀을 마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그루드루 교수와 크리스티안도 함께였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긴장됐습니다. 40년 경력의 지질학자가 외국 기술팀과 협업한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45세쯤 돼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뒤따라 엔지니어 3명이 나왔습니다. 모두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큰 가방 6개를 끌고 왔습니다. 설계 도구와 측정 장비라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모스펠스바이르로 가는 차 안에서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극권 지역 난방 프로젝트는 이번이 3번째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트롬쇠와 캐나다 옐로나이프에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김민준 팀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하실 지열 파이프, 거실 바닥 구조, 벽체 단열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측정 장비를 꺼내 온도 분포를 기록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집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오후 3시쯤 거실에 모였습니다. 김민준이 노트북을 펼쳐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지열 시스템의 열효율은 38%였습니다. 1990년 설치 당시엔 72%였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35년 동안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문제는 파이프 노후화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닥 단열재도 압축돼 있었고 열 분산 구조도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김민준은 이 상태로는 온돌만 설치해도 큰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구르두루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지열 파이프는 유지하되 새로운 온돌 시스템을 그 위에 겹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열이 1차 열원, 온돌이 2차 열원으로 작동하는 구조였습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집안 특성이었습니다. 모스펠스바이르는 화산암 지대였습니다. 일반 콘크리트 작업과 달리 특수 공법이 필요했습니다. 김민준 팀은 한국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나섰습니다. 40년간 아이슬란드 화산암을 연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질 구조를 설명했고 어떤 방식으로 시공해야 안전한지 조언했습니다. 김민준은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거실 바닥을 걷어냈습니다. 나무 마루판과 그 아래 콘크리트 층을 제거했습니다. 35년 묵은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래된 단열재는 거의 압축돼 원래 두께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지열 파이프가 드러났습니다. 녹이 슬고 일부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35년 전 최첨단이었던 시스템이 이렇게 낡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슬란드 지열 엔지니어 토마스가 합류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파이프를 점검한 뒤 교체가 필요한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전체의 30%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세척 후 재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요일 새로운 단열재를 깔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고밀도 단열재였습니다. 기존보다 두께는 절반이지만 성능은 2배라고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그 위에 열 분산층을 설치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열을 고르게 퍼뜨리는 역할이었습니다. 오후에 온돌 파이프를 배치했습니다. 한국 전통 온돌과는 달랐습니다. 얇은 튜브 형태였고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배치됐습니다. 간격은 15cm였습니다. 김민준은 이 간격이 북극권 환경에 최적화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작업 과정을 지켜보며 메모했습니다. 학술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도 열심히 사진을 찍고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제 집 난방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전체의 미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제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지열과 온도를 통합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이었습니다. 실내 온도, 외부 기온,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최적 효율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실에서 물이 샜습니다. 오래된 지열 파이프 연결부가 공사 중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지하실 바닥에 고였습니다. 토마스와 저는 즉시 밸브를 잠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리터가량 누수됐습니다. 파이프 교체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공사 일정이 하루 늘어날 상황이었습니다. 김민준이 제안했습니다. 밤샘 작업을 하자고 했습니다. 한국 팀과 아이슬란드 팀이 교대로 작업하면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9세 노인이 밤샘 작업을 할 수 있겠냐고 김민준이 걱정했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목요일 밤 10시부터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지하실에 작업등을 켰습니다.
토마스와 그의 동료 2명이 파이프를 교체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질 구조를 확인하며 조언했습니다. 화산암지대에서 파이프 작업은 섬세했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바위층에 금이 갈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수진이 내려왔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들고 왔습니다. 임신 9개월인 몸으로 계단을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커피를 받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네. 젊었을 때 야외 조사는 이것보다 훨씬 힘들었어. 김민준과 그의 팀원들도 커피를 마셨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요나손 박사님, 존경스럽습니다. 69세에 이렇게 현장을 지키시는 분 처음 봤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 집이고 내 가족이야. 당연한 일이지. 금요일 새벽 6시 파이프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누수 테스트를 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와 아이슬란드 엔지니어, 그리고 69세 지질학자가 함께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마지막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바닥 마감재를 깔았습니다. 한국식 장판이 아니라 아이슬란드 전통 나무 마루를 사용했습니다. 온돌과 지열 모두를 존중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시스템 가동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어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열 펌프가 작동하고 온돌 보일러가 가동됐습니다. 두 시스템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조화롭게 작동했습니다. 1시간 후 거실 바닥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섭씨 24도였습니다. 실내 공기 온도는 21도였습니다. 이상적인 수치였습니다. 저는 맨발로 거실 바닥을 밟아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가족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임신 이후 처음으로 패딩을 벗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내 시그리드는 맨발로 바닥을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 올라퍼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따뜻한 집이었나요? 올라퍼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35년 만에 처음이야. 그날 밤 온도계는 실내 21도를 가리켰습니다. 외부 기온은 영하 15도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전기 담요 없이 잠든 게 15년 만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난방비 계량기를 확인했습니다. 24시간 가동 후 에너지 사용량은 기존 시스템의 35% 수준이었습니다. 월 난방비로 환산하면 약 10만 크로나였습니다. 기존 28만 크로나에서 65% 절감된 수치였습니다. 시구르두르 교수가 오후에 방문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왔습니다. 온도 센서 5개를 집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일주일간 온도 변화를 기록해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요나손 박사님, 이건 단순한 난방 개선이 아닙니다. 북극권 에너지 혁명의 시작이에요. 시구르두르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환경부 장관 군나르 스베인손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관료였습니다. 2달 전 온돌 설치를 반려했던 바로 그 부서의 수장이었습니다. 장관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지하실 시스템을 점검하고 제어 컴퓨터를 살펴봤습니다. 30분간 아무 말 없이 관찰했습니다. 거실로 올라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나손 박사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가 일반 시민에게 사과한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환경부는 원칙을 지키려 했지만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1990년대 지열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만 2천 가구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90년대 초반 지열 시스템을 사용하는 가정들이었습니다. 정부는 파이프 교체 비용 보조금을 검토했지만 예산이 1,800억 크로나나 필요했습니다.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면 가능합니다. 가구당 400만 크로나면 총 480억 크로나입니다. 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면 국민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관은 국가 프로젝트로 승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200가구를 선정해 6개월 내 시공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레이캬비크 시내 한 호텔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북극권 5개국 에너지 담당자들이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그린란드, 캐나다,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시구르두르 교수가 주선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45분간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 배경, 기술적 원리, 시공 과정, 효율 데이터를 설명했습니다. 69세 노인의 발표였지만 청중들은 집중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트롬쇠 지역에도 적용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산지대가 아니라면 오히려 시공이 더 쉽다고 답했습니다. 핀란드 대표는 비용 대비 효율을 물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초기 투자 400만 크로나, 연간 난방비 절감 216만 크로나, 회수 기간 1.8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5나라 대표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극권 에너지 효율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이슬란드 사례를 공동 연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월 둘째 주 수요일 새벽 4시 수진이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진과 올라퍼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낸 덕분인지 수진의 컨디션은 좋아 보였습니다. 오전 9시 23분 손녀 소피아가 태어났습니다. 3.4kg의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손녀를 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오후에 수진과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거실 온도는 22도였습니다. 신생아에게 이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패딩 없이, 담요 없이 편안하게 말입니다. 아버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환경부의 시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레이캬비크와 주변 지역 200가구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평균 난방비 절감률은 62%였습니다. 실내 온도 안정성은 3배 향상됐습니다. 아이슬란드 국영방송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69세 지질학자가 바꾼 북극의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지혈을 버린 게 아니라 진화시켰습니다. 40년 전 제가 연구한 기술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술은 시대와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10월 레이캬비크에서 국제학회가 열렸습니다. 북극권 에너지 효율 심포지엄이었습니다. 15개국에서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강단에 섰을 때 떨렸습니다. 40년 경력이지만 이렇게 큰 무대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녀 소피아를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자라는 아기를 떠올렸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전통과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45분간 발표했습니다. 지열의 역사 한계,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온돌이라는 2000년 전통 기술이 어떻게 21세기 북극권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300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즉시 시범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트롬쇠 지역 150가구에 내년 봄부터 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핀란드와 캐나다도 뒤따랐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소피아는 생후 9개월이었습니다. 기어다니기 시작한 아기는 따뜻한 거실 바닥을 마음껏 돌아다녔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한국 가는 거 취소했어요. 여기가 이제 제 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아이슬란드를 집이라 부른다는 게 기뻤습니다. 창밖은 영하 20도였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여전히 2003년 훈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옆에 새로운 액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25년 아이슬란드 대통령이 수여한 국가에너지혁신 공로 훈장이었습니다. 69세에 받은 두 번째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소피아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소피아, 할아버지가 69년간 배운 것보다 이 1년이 더 많이 가르쳐줬단다. 고집을 버리는 법, 배우는 법, 그리고 진짜 용기가 뭔지 말이야. 소피아는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될 테니까요. 밤 10시,
창밖 온도계는 영하 22도를 가리켰습니다. 올겨울 최저 기온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은 여전히 22도였습니다. 지열과 온돌이 함께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뜨개질을 하고 아들 부부는 소피아와 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겨울밤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풍경이었습니다. 69세에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자기 분야를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따뜻한 집은 최신 기술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9세 지질학자가 40년 신념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위해 선택한 용기, 그리고 그 용기가 북극권 전체를 바꾼 실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고집을 내려놓고 변화를 선택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